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앞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또 풀어봐야죠. 다음 페이지 287페이지에 있는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에 속하는 개정 과목은, 자, 보고기간 종료일이라는 것은 12월 31일이죠. 1년 이후니까 비유동 부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사채, 답이 1번이군요. 사채가 비유동 부채. 다음에 8번. 다음 중 유동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당좌수표.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은 유동 부채죠. 당좌예금의 잔액이 초과됐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당좌 차월인데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 유동 부채로 본다. 2번. 상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그 대금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미리 수취했다. 선수금이죠. 유동부채죠. 다음에 3번. 상품을 구입하면서 발행한 만기 6개월짜리 어음이다. 유동부채죠. 개정과목은 뭐죠 이게? 어음을 발행했어요. 상품 구입하면서. 발행했는데 지급어음. 우리가 발행했으면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로 분류하고요. 우리가 상품을 팔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 받을 어음 자산. 그게 받을 어음이었죠. 그래서 이건 지급어음 유동부채입니다. 6개월짜리죠. 다음에 4번. 보호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상당액. 자, 이거 비유동부채 맞죠? 개정 과목은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9번. 다음 중 유동부채가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세 3만 원을 원천징수했습니다. 이거 유동부채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여러분 요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회사는 이 개념과목 뭘로 하죠? 회사가 종업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했어요. 예수금.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은 유동부채였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3번, 4번 보기 다 한번 볼게요.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선급금. 이건 자산이죠.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10만 원에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외상 매출금 자산이죠. 4번.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30만 원을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였고요. 다음 10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것. 매입채무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부채, 미지급 법인세 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입니다. 미지급 법인세는 언제 발생하느냐면요.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법인세를 예상해가지고 법인세 비용 잡거든요. 그 법인세 비용은 실제로 지급된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인세 비용을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법인세 비용, 대변의 미지급 세금 내지는 미지급 법인세 같은 말입니다. 미지급 법인세는 부채입니다. 근데 유동부채예요. 왜냐하면은 법인세는 3월 달에 납부합니다. 3월 달에 납부하기 때문에 결산일로부터 3개월 후에 납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부채죠. 다음 11번.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사채, 비유동, 유동성 장기부채. 이게 유동부채죠. 답은 2번이죠. 다음 12번.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라입니다. 다라. 다음 13번. 다음의 재무회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예, 무엇을 했느냐? 무슨 설명이냐? 기업 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게 부채를 설명한 거네요. 네, 부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채를 찾으면 돼요. 외상 매입금. 네, 부채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 중 유동부채 개정 과목이 나타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유동부채가 아닌 것은, 그렇죠.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예수금인데 유동부채.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선급금, 유동자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계약금에는 개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죠.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 자산. 받은 계약금, 선수금, 부채. 네. 유동자산, 유동부채. 서로 상대적 개정 과목이에요. 선급금은 유동자산이요, 선수금은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관련 개정 과목이 지급했다, 자산이요, 받았다, 계약금을 받았다, 부채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을 나타낸다. 맞죠? 2번.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죠? 예, 자본잉여금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에 있고요. 그거 말고도 자본잉여금 개정 과목이 몇 개 있잖아요. 그게 기타 자본잉여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통주 자본금은 액면가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에 곱하기 주식수예요. 그 다음에 4번.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기 주식은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 말인데 맞을까요? 예, 틀렸어요. 네.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앞에서 자산 배울 때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 배울 때 투자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본이 아닙니다. 자본이 아니에요.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주식이에요. 자기 주식은 개정 과목이 그냥 자기 주식이에요. 앞에서 우리 자본 정리할 때 자기 주식은 그 예제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 주식의 예제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자본 조정에서요. 해당되는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자기 주식. 자,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매입한 목적이 아까 우리가 자기 주식을 매입해 가지고 소각했다는 건 우리 예제에서 자본 감자에서 우리 감자 차익 나올 때 차변에 자본금 나왔잖아요. 감자 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샀으면 그건 자본금이 차변에 오는 거예요. 소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이 주식을 매입했는데 소각하려고 매입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매입했어요. 다른 목적. 감자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차변에 자본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금방 또 팔 거니까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시장에 주주들에게 판매할 거예요. 잠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본 조정이에요. 예. 곧 어디로 갈 거예요? 자본 시장에 나갈 거예요. 곧. 예. 그래서 자본 자기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차변에 자기 주식, 대변에 이제 현금이 나갔으면 대변에 현금,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팔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자기 주식, 아니죠. 네, 대변에 자기 주식이죠. 대변에 자기 주식이고,
차변에 이제 돈이 들어왔겠죠. 현금이 들어오거나 보통예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이 샀다 팔다 하다 보면 거래에서 이익이 나올 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또 개정 과목입니다. 자, 아무튼 자기 주식은 매도가능증권 아니에요. 옳지 않은 건 4번이다. 매도가능증권은 자산에 해당되고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 다음에 16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자본 항목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 적립금으로 분류된다. 네, 아까 이익준비금 기억나시죠? 이익준비금. 아까 이익잉여금의 맨 첫 번째 줄에 나왔던 적립금이 있었습니다. 이익준비금이라고 해서 법정 적립금이라고 제가 했고 상법에 의해서 적립한다고 그랬어요. 현금 배당의 최소 10분의 1 이상씩을 적립해라 그랬어요. 자,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의 전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적립을 해놨다가 회사가 어려울 때 이거를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전입시킬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이익준비금을 설명한 겁니다. 다음 17번. 다음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 네, 3번이죠. 네,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1번은 뭐에 해당되는지. 자, 1번에 있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되죠. 영업외 수익 개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 외환 차익. 예, 이것도 영업외 수익에 해당됩니다. 영업외 수익.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겠죠. 그 다음에 4번 자산 수중이익. 이것도 영업외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아니죠.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킵니다. 자, 이런 개정 과목들 좀 잠시 후에 만나보게 될 거고요. 다음 18번. 다음이 자본의 분류이다. 가에 포함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자본의 분류 5가지 꼭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에 들어가는 게 자본 잉여금이 들어갈 자리죠. 그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예. 아직 이렇게 5개로 쫙 분류하는 게 잘 안 되죠. 예. 자꾸 보셔가지고 자본의 5가지 분류 여러분들 이론 시험, 자격 시험 볼 때까지만 이걸 좀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을 밑에서 찾으면 돼요. 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우리가 앞 시간에서 정리했었죠. 자본잉여금의 아주 대표적인 개정 과목이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니까 가에 들어가는 것은 자본잉여금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자본잉여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은 여기서 4번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19번. 다음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거. 예, 또 나오잖아요. 예, 4번.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다음에 20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2번.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익잉여금인가요? 틀렸죠.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 개정 과목으로는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 과목으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자본 잉여금으로 표시해야 돼요. 이익잉여금은 영업을 통해서 얻어진 잉여금이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다음에 2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본 항목으로 옳은 것은 상법에 의해 기업이 적립해야 한다. 네, 아까 나왔던 문제입니다. 바로 답을 찾아봅시다. 이익준비금 1번입니다. 다음 22번. 재무상태표에 자본 항목이 아닌 것. 감자차익 자본, 주식발행 초과금 자본, 미지급 배당금 요게 아닙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이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주식발행 초과금도 자본잉여금, 감자차익도 자본잉여금, 1, 2, 4가 다 자본잉여금이에요. 자,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은 실제로 있는 개정 과목인데 뭘까요? 예? 부채 맞습니다. 미지급, 미지급금, 미지급 세금, 미지급 비용, 미지급 배당금. 네, 앞에 미지급 들어간 것은 다 부채입니다. 미지급 들어가는 개정 과목이 꽤 많아요. 기본적으로 미지급금, 외상으로 뭘 산 거, 미지급금. 결산 때 비용을 기간은 경과했는데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비용 처리하는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아까 법인세. 결산 때 법인세를 계상하기 위해서 법인세는 3월에 납부하지만 12월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비용으로 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차변의 법인세 비용, 대변의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도 부채. 지금 여기 나오는 미지급 배당금. 자, 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나오느냐? 자, 지난달이 이제 3월이나 2월에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를 법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정되는 시점에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 바로 지급할 수는 없죠. 준비해서 지급하는 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돼요. 만약에 1개월 후에 지급할 거다. 그러면 1개월 동안은 그것을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차변은 뭘 가지고 배당할까요? 기업은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한다고 그랬죠. 이익잉여금. 잉여금이 있어야 배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것은 이익잉여금. 차변에 오는 건 이익잉여금. 네. 차변에 오는 건 이익잉여금. 네. 저 에어컨 틀어서 그런 거죠? 네. 차변에 오는 게 이익잉여금. 네. 그래서 현금 배당을 한다. 그러면 이제 차변의 회사의 이익잉여금. 자, 자본 감소합니다. 배당을 하면. 그리고 대변에는 일단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왜 부채라고 그랬죠? 배당을 결의했으므로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한 달 후에 실제로 배당을 하겠죠? 그때 미지급 배당금이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 그러면 대변에는 뭐가 나갈까요? 대변에 오는 개정 과목은 뭐가 있을까요? 배당을 실시할 때. 현금이 올 수도 있고, 보통예금이 올 수도 있죠. 회사 보통예금에서 주주들 계좌로, 주주들의 주식 계좌로 이렇게 이체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뭐 현금으로 줬다고 해도 한다면 현금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건 실제로 불편하니까 현금으로 준다는 건 주주를 어디서 만나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현금을 줘야 되잖아요. 서로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계좌 이체로 하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 지금 앞에 우리 예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길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23번. 주식회사 한국은 24년 4월 1일 법인을 설립하고 액면가 5,000원의 신주 100주를 7,000원에 현금 발행하였다.
자, 4월 1일 날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5,000원짜리 액면 주식을 7,000원에 발행했어요. 할증 발행한 거죠. 이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그랬습니다. 이 분계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 자, 5,000원을 7,000원에 발행한 분계 앞에서 우리 분계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현금 7,000원, 또 여기에 주발초가 아니 주발초는 여기 오는 아니죠. 대변에 자본금이 5,000원, 주발초가 2,000원. 요 분계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이 문제를 완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0주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좋게 그냥 한 주만 했다고 해주고 5,000원짜리를 7,000원에 발행했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분계 구조가 이렇게 돼요. 차변에 현금이 7,000원 들어왔다. 그리고 자본금은 액면가로 표시하니까 대변에 자본금은 5,000원이다. 그런데 2,000원 더 받았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이 2,000원이다. 예. 자, 그러면 가번, 자산의 증가가 있나요? 예. 얼마 있어요? 자산 증가. 예, 7,000원 자산 증가 있죠? 다음에 자본잉여금의 증가가 있나요? 네, 얼마 있어요? 예, 2,000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이죠. 그 다음에 다번, 자본 조정의 증가가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수익이 발생했나요? 없습니다. 수익 발생 없습니다. 마번, 부채가 감소했나요? 예, 부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답이 1번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다음 거래의 분계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 한공은 이사회의 결의로 아래와 같은 조건의 신주를 발행하고 주식 발행 대금을 전액 당좌 예금 계좌로 받았다. 자, 주식 발행수는 1,000주, 액면 금액은 5,000원, 발행 금액은 7,000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렇게 발행했다. 그러면 여기에 분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분계하고 똑같아요. 할증 발행했잖아요. 네, 그래서 1,000주 곱하기 7,000원 하면 700만 원이죠. 700만 원의 당좌 예금이 증가합니다. 가와 나의. 근데 이게 뭐지? 분계가 지금 1번 가, 나, 다라. 일단 하나씩 볼까요? 1번 당좌 예금 500만 원. 일단 이건 틀렸죠. 예, 이게 700이죠. 1번은 틀렸어요. 2번 당좌 예금 700만 원 맞았죠. 가번은 맞았어요. 다번의 자본금이 700만 원이 아니죠. 예, 500이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당좌 예금 700, 자본금 500.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이 아니죠. 예, 초과 발행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옳은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 주식회사 한공이 보통주 1,000주를 주당 400원의 현금 발행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근데 액면가가 얼마짜리냐면요 500원짜리예요. 그러면 주식을 할인 발행했습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 분계를 써볼까요? 자, 한 주만이라고 보시고 차변에 현금이 400원 들어와요. 400원에 발행했어요. 근데 대변에 자본금은 500원이죠. 액면가로 표시하니까요. 그러면 차변에 할인 발행한 것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원입니다. 자, 1번 자본의 감소가 있다. 예,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가 자본의 감소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 100원이 자본 조정 항목이죠. 자, 자본 조정은 자본입니다. 자본이 차변에 오면 자본의 감소죠. 그래서 자본의 감소 100원 있습니다. 자, 2번 자산의 증가 있나요? 예, 얼마 있어요? 400원. 예, 현금 400원 요거 자산의 증가죠. 자, 수익의 증가 있나요? 없습니다. 비용의 감소 있나요? 없습니다. 가만 있어봐. 답이 두 개예요. 그러면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거 500원을 400원에 발행했다. 자본금 500원. 자본의 감소 있고 자산의 증가 있고. 네, 25번은 답이 두 개 맞죠? 네. 실제로 시험에서 이게 답이 두 개인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문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답이 두 개가 됐네요. 네, 출제를 잘못한 것 같아요. 네, 보기를 잘못 만들었어. 네. 자, 500원짜리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400원에 발행하게 되면은요, 네, 자산 증가 400원 있고요, 자본 감소가 100원이 있습니다. 그 자본 감소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차변에 적지 않습니까? 자본을 차변에 기록하면 자본의 감소, 자본의 대변은 자본의 증가 하기 때문에 지금 25번은 1,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보통주 주식 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주식 발행일은 12월 31일, 한 주당 액면 금액은 10,000원, 한 주당 발행 금액은 15,000원, 주식수는 100주, 주식 발행 대금은 주식 발행일에 전액 현금으로 납입되었고, 신주 발행비 10만원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주식 발행 전,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오느냐면요, 15,000원에 15,000원씩 100주니까 150만원이죠. 그런데 현금이 10만원이 빠지고 들어오겠네요. 신주 발행비가 바로 현금이 나갔으니까. 그러면 150이 아니라 현금이 140이 되겠네요. 현금 140. 신주 발행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그걸 아예 차감하고 자산 잡게요.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표시하죠. 예, 10,000원씩 100주니까 100만원이 되겠네요. 곱하기 100을 해서. 그러면 40만원을 우리가 뭐로 기록하느냐면 주발초, 주초라고 그냥 줄여서 쓰겠습니다. 주식발행 초과금, 요게 40만원이에요. 이러한 회계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이 분계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아니면 시험 보실 때 속기로 여러분 시험지에다 이 분계를 싹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써놓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1번 자본금이 100만원 증가한다. 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본금 100만원 증가. 2번 주식 발행 초과금이 40만원 증가한다. 예, 여기 있죠? 40만원 증가. 3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만원 증가한다. 없습니다. 4번 자본 총액은 140만원 증가한다. 예, 자본 총액이니까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다 합치면 자본 총액이죠. 자본 총액이라는 건 자본의 구성 4가지인가요? 5가지인가요? 예, 5가지 다 합친 것이 자본 총액이에요. 그래서 140만원 증가하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분계 안 써놓고도 대략 딱 읽어보고 대략 보기를 봐도 이 분계에서 주식 할인 발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겠어요. 만약에 액면 발행했다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만원 맞습니다. 예, 요 주식 발행비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액면 발행했다면. 하지만 이건 우리가 액면 발행한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답은 3번이 옳지 않다. 다음 27번.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 예, 주식 발행 초과금 3번이죠. 다음 28번. 주식회사 한공은 종업원 홍길동 씨가 퇴사하여 퇴직금 6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홍길동 씨 퇴사 직전 주식회사 한공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000만 원이다. 홍길동 씨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분계로 옳은 것은 우리 앞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기말에 설정할 때 대변, 퇴직금 지급할 때 차변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600만 원인 것을 찾으면 됩니다. 6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예, 그러면 답이 1번이 가번이죠. 예, 가번 1번이 맞다. 퇴직금 지급 시 분계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아니요. 그렇죠.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개정까지 다 정리를 마쳤습니다. 예, 재무회계 이론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수익과 비용은 그야말로 개정 과목 종류만 알면 끝날 정도로 쉬운 거예요. 예, 수익은 대변에서 증가하는 것이다. 비용은 차변에서 증가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개정 과목만 알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별로. 예, 그래서 바로 74페이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을 가리켜서 우리는 손익계정이라고 하죠.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손익계산서가 여러분 실제로는 이렇게 T계정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예,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고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합니다 라는 것 때문에 예, 수익을 대변에 기입했고 비용을 차변에 기입했습니다. 손익계산서 보고는 보고식으로 위에서부터 매출액부터 당기순이익까지 이게 순차적으로 예,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당기순이익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해서 위에서 아래로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액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매출액 밑에 매출 원가를 딱 표시하고 거기서 매출 총이익을 구한 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딱 표시한 다음에 영업이익을 딱 표시하죠. 영업이익을 표시한 그 밑에다가 영업의 수익을 표시하고 그 밑에 영업의 비용을 표시한 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딱 표시하죠.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표시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법인세 비용을 딱 기록하고 거기를 빼서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을 딱 표시하죠. 그러니까 표시하는 순서는 예, 서로 이렇게 예, 수익과 비용이 서로 대응되도록 매출원가,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 매출원가 또 거기 매출 총이익에 대응되는 비용, 판매관리비 그걸 빼주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에서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빼가지고 법인세 차감전 이익 거기서 마지막에 법인세 비용 빼서 당기순이익 이렇게 보고식으로 되어 있는 손익계산서 구조를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 하고 제가 저 앞쪽에서 손익계산서 구조 그 그림을 여러분에게 꼭 암기하십시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그림이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손익계산서 그림이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예. 자, 인쇄 버전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그림인데, 예, 이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래서 이걸 약식으로 표시해 놓은 여러분 교과서에 약식으로 표시해 놓은 그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매출액 있고 그 밑에 매출원가 표시하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구한 다음에 판매관리비 쭉 표시하고 밑에 영업이익 있고 하는데 뭐 이 양식으로 외우는 거나 결국에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개정 과목을 여기는 다 넣었기 때문에 이게 더 상세하고
이해하기는 이게 더 쉽죠. 예, 이 프로그램에 있는 이 손익계산서 그림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손익계산서 그림을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이나 그 수업이 없는 휴일에 여러분들 집에 이제 그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백데이터도 이 책에 보시면 백데이터 설치하는 요령도 나와요. 그것도 설치해 보셔가지고 이렇게 손익계산서 실제 구조를 이렇게 프로그램에서도 쭉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책에 있는 그 제가 찍어드린 그 페이지에 있는 그 구조를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개정 과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고 가야죠.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인 영업활동인 매출활동과 관련된 수익을 영업수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업수익은 바로 매출액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영업수익이라고 하고 그 외의 수익을 우리가 영업의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 바로 그 외에, 즉 매출액이 아닌 수익들이었어요. 자, 매출액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자산을 배울 때 대변의 외상 매출,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요거 딱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받으러움 할 때도 나왔군요.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받으러움, 이 분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매출채권 공부할 때 외상 매출금의 회계 처리는 이와 같다 해가지고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또 받으러움 공부할 때 받으러움의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다 하면서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받으러움 이랬습니다. 네, 그때 딱 상품 매출 한번 나왔었죠. 그게 바로 매출액이에요. 영업 수익.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은 언제 나왔었느냐? 우리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할 때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나왔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했고, 또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처분하면서 또 이익을 봤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도 영업의 수익입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유형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처분했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것이 유형자산 공부할 때 소개가 됐었는데 그것도 영업의 수익이었어요. 영업의 수익이 여기저기에서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산 공부할 때. 자산을 평가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영업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업 외적인 수익과 영업수익, 수익은 크게 두 가지 분류밖에 없어요.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그 영업수익인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우리가 매출원가라고 해서요, 가장 큰 비용이죠.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있고요. 매출원가는 우리가 아직까지 여러분이 분계에서 아직 그 매출원가 분계는 기말에 딱 한 번 하는 분계예요. 상품 계정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재고자산 상품에서 상품 매입 시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판매 시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현금, 이렇게 했다가 결산 때 차변의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런 분계였는데 재고자산 공부할 때 이렇게 표 안에 그런 분계가 있었어요. 지금쯤은 다 까먹었겠죠.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그래서 매출원가 분계를 우리가 이제 실무할 때는 결산 분계이기 때문에 자동 분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매출원가 뭘 배웠어요? 감모 손실 중에서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이지만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겁니다 하면서 매출원가 이 얘기가 나왔고요. 또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하는데 저가법 평가라는 건 뭐냐면 장부상 단가하고 순실현 가치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높다면 평가를 해야 돼요. 순실현 가치가 낮으면 그때 그 손실 보는 부분, 자산의 감소 부분을 손실로 처리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항목입니다. 근데 그 항목은 개정 과목으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뭐로 표시해요?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 원가 이야기 그런 정도로 나왔는데 매출 원가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제 판매와 관리 활동에 관련되는 비용들, 이것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이 개정 과목이 한 20여 개가 돼가지고 그동안 앞에서 몇 가지 나왔었어요. 뭐 여비 교통비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했었고, 또 분계 연습할 때도 여비 교통비 뭐 이런 비용 몇 가지 나왔었죠. 판매와 관리 활동에 해당되는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비용, 그 외의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 그 외의 비용이 영업의 비용인데 이것도 이자 비용이라든가 앞에서 나온 게 있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아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에서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것들이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이런 거 영업의 비용. 그래서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들, 또 판매비와 관리비 앞에서 언급된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계산한 게 법인세 비용. 이 법인세 비용을 결산 때 비용 발생시키려고 대변의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하나 있었죠. 미지급 세금. 부채에서 아까 시험 문제에서 미지급 법인세라고 하나 나왔었어요. 보기에. 그 미지급 법인세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지급 세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이렇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수익 개정 과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으로 획득된 경제적 가치로서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되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본을 증가하게 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자본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의미하는 것이 수익입니다. 자, 개정 과목으로는요, 상품 매출이 있어요.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수익 개정 과목입니다. 상품 매출은 대변에 발생하죠. 그리고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 있죠.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 뭐냐면은 매출하면서 제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깎아준 거, 매출 애누리가 있고요. 또 매출을 했는데 너무 불량이 심해가지고 반품 들어온 거, 매출 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할인도 있는데요. 대금을 빨리 갚았어요. 약정보다. 그러면 단가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깎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단가 조정을 통해서 할인해 주는 거, 이게 매출 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나오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어디서 들어봤냐면 재고자산 상품에서 들어봤는데 이거의 반대 개정 과목이에요. 상품이라는 것은 재고자산 매입할 때 이 얘기니까 그때는 매입 애누리라고 했고, 환입이 아니라 매입 환출이라고 그랬고, 또 매출 할인이 아니라 매입 할인이라고 해서 상품의 차감 계정 세 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정리했던 것이 재고자산에 있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수익을 배우기 때문에 판매한 회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반대되는 개정 과목이 필요하죠. 판매한 회사는 매출한 금액에서 깎았으니까 매출 애누리, 매출을 했는데 반품이 들어왔으니까 매출 환입,
또 매출한 금액에서 할인을 해줬으니까 매출 할인 이렇게 개정 과목이 여기서는 싹 바뀝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 달라진 거예요. 예. 매입의 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이 여기에서는 매출 내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으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요 세 개는 무엇의 차감 계정이다? 매출액의 차감 계정이다. 총 매출액에서 요 세 가지를 뺀 것을 우리가 순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액은 언제나 순매출액으로 표시가 돼야 되겠죠. 예, 순매출액으로. 그래서 상품 매출 하면은 순매출액으로 표시되도록 정리를 하면 돼요. 정리라는 건 뭐냐? 애누리나 환입이나 매출 할인이 있으면 차감시켜주면 돼요. 매출액에서. 자, 다음에 이제 영업외 수익을 보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이 계정가오만 알면 돼요. 네, 이자 수익. 네, 뭔지 아실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고 우리가 정해진 날에 이자를 내는 것을 이자 수익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돈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빌릴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은 대여금을 우리가 차입금으로 우리가 그 거래처에 뭐 금융기관에서 빌렸던 어디 거래처에서 빌렸던 간에 아니야 빌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자 수익이군요. 이자 수익은 빌린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거죠. 예금을 했거나 거래처에 돈을 빌려준 돈이죠. 그러니까 대여금이죠. 차입이 아니라. 그래서 금융기관에다 예금을 하거나 거래처에 대여를 했을 때 받은 이자가 이자 수익입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변에 기입하시면 되고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우리 단기매매증권 배울 때 공부했습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이것도 역시 단기매매증권 공부했죠. 자, 외환차익, 외환차익은 우리가 기말에 환율의 차이입니다. 기말에 환율 차이 때문에 발생한 이익을 우리가 외환 차익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환율이 인상됐다고 우리는 얘기하죠. 미국 환율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국의 가치가 달러 가치가 높아진 것을 우리가 환율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에다가 자동차를 수출하는 회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6개월 후에 대금을 받기로 하고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수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4월 달에 회수하는 자동차 대금은 언제 판매한 걸까요? 6개월이니까 작년 10월 달에 판매한 것쯤 되겠죠. 예. 그러면 지난해 10월 달에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이 1달러라고 봅시다. 그때 환율이 1,200원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작년 10월에 환율이 1,200원. 그러면 외상으로 했으니까요. 6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현대자동차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0원. 대변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 1,000원. 이렇게 기입하죠. 1,000원에 팔았으니까. 네. 그러면 외환 차익은 뭐냐? 외환 차익은 오늘 이제 돈을 받은 거예요. 1달러 이제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입상으로부터 1달러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1달러를 이제 환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0월 달에는 그때 환율이 1,000원이었으니까 그때 외상매출금 1,000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출금 1,000원 이렇게 대변이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0원입니다. 1,000원 받았으니까. 근데 차변에 오늘 1달러를 갖다 줬더니 1,300원이에요. 환율이 1,300원. 6개월 사이에 300원 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변에 보통예금에 넣거나 현금에 들어간 게 1,300원이 들어왔겠죠. 그럼 300원을 뭘로 잡아야 돼요? 외환 차익으로 본다 이거예요. 자, 환율 때문에 외화 자산을 회수하는데 외상 매출금이 외화 자산이죠.
외국에 팔았으면. 회수하는데 환율 차이 때문에 이익이 났다. 그것을 외환 차익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환 차익 300원.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수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수수료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어요. 외환 차익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결산 시에 외화 자산을 또는 외화 부채를 평가하면서 환율 때문에 이익을 본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것은요. 작년 10월에 외상 매출을 했고 이번 4월 달에 외상 매출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율이 인상돼 가지고 이익이 봤으니까 외환 차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외화 환산 이익은 결산 때 외화 자산을 또 평가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1,000원이었는데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1,100원이 되었다고 봅시다. 환율이.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100원을 증가시켜야 돼요. 결산 때. 그래서 외상 매출금 차변, 외상 매출금 100원 증가시키고 대변에 이것을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해요. 결산 때 환율을 환산해 봤더니 자산이 100원 증가했으니까 이걸 이익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자, 외화 환율 차이인 것은 맞아요. 환율 차이인 건 맞는데 이것은 회수할 때가 아니라 결산 때, 결산일에 평가해가지고 이익으로 표시할 때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이 우리 유형자산 공부할 때 배웠죠. 장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유형자산 처분이익 나오죠. 무형자산 처분이익, 무형자산을 처분할 때 장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면 이것이 수익이 발생하는 거. 이게 무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투자자산 처분이 똑같아요. 투자자산 처분하면서 장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면 투자자산 처분이 이것도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 수증 이익. 자, 수증이라는 것은 증여를 받았다는 말이고요. 앞에 자산은 토지, 건물 이런 것 등이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을 증여받았다는 거예요. 자산을 증여받았다. 대주주가 자기 개인 자산을 회사에 법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거. 이때 회사는 자산의 증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건물 10억 원짜리를 대주주가 법인에게 그냥 지금 법인이 어려워요. 근데 대주주가 자기 개인 돈은 많이 있어요. 개인 돈을 어려운 자기가 대주주니까 회사에다가 그냥 기증을 했다 이거예요. 건물 하나를. 그래가지고 회사는 자산으로 잡아야죠. 자, 자산에 건물 10억 원. 그러면 대변에 뭐라고 잡아야 될까요? 자산 수중이 영업의 수익으로 잡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다 그랬습니다. 뭐 타인이니까 꼭 주주가 아니어도 되죠. 주주가 아니어도. 그러나 대부분 법인에서는 주주 아닌 누가 자산을 증여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채무 면제이익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채무 즉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지급금 이게 채무잖아요. 그것을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상대방 쪽에서 자 외상 매출 외상 매입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채무니까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죠. 자, 외상 매입금을 생각하세요. 자, 외상 매입금이에요. 거래처하고 이제 거래를 쭉 하고 있는데 결산쯤에 돼가지고 우리가 1,000만 원 외상 매입금이 이제 있는데 이번에 그걸 갚겠다고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그냥 900만 원만 달라고 그럽니다. 900만 원만. 거래처가 100만 원은 그냥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100만 원 면제받은 것을 채무 면제 이익으로 기록하면 돼요. 말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자비.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금액의 적은 이익 또는 빈번하지 않은 이익들을 우리가 자비익으로 기록합니다. 자비익에서 우리가 자비익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현금 과부족이 있었죠. 실제 현금이 장부 금액보다 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차변의 현금 잡았고 대변의 현금 과부족 5만 원이 많았다고 볼까요? 그런데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끝까지. 결산일까지. 그러면 그것도 자비익이었어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 차변에 적고 대변에 자비익이었습니다. 자비익은 여기 설명 그대로 뭐 금액이 아주 적은 이익이거나 빈번하지 않은 이익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무실의 창고를 쫙 대청소를 하면서 창고에서 폐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폐지 10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동네에 있는 폐지 수집상에 전화해서 폐지를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폐지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대청소하면서 폐지가 쌓이면 처분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을 받았다. 10만 원을 회사에 입금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는 이런 것은 자비익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영업의 수익계정 과목까지 해서 수익계정 과목을 다 알아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비용계정 과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